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의 이재상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네요. 처음에 영남 리더스 포럼에서 초청 발표를 이렇게 요청을 받고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잘 좀 알아보니까는 또 지역에서 꾸준히 많이 모이시면서 이런 어떤 국가 시설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공학 출신이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때마다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잘 모르는 단어 나오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도 최대한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주 건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양성자 가속기라고 하는 국가 대형 연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포항 쪽에 와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은 앞에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실사 사진이고요. 저희들이 아마 이 위에 신경지역 가는 도로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 아마 건물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건물에 저희들이 출근을 하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대형 과학 시설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밝혀준다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양성자 가속기, 운영 현황과 산업적 활용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면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재미없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시트들은 제가 막 넘길 겁니다. 그리고 좀 흥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가속기라는 하는 것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 활용 분야 쪽에 가장 많이 있는 이제 우주 대기 방사선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양성 가속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속기라는 걸 아마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유튜브 다시 보기를 좀 보니까 아마 강은식 소장님도 아마 발표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가속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어로 하면 악셀레이터 이렇게 돼가지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악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가속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작은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그냥 막 이렇게 속도를 올리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조그마한 입자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막 자꾸 빛의 속도에 가깝게 자꾸 올릴까? 쓸데없이. 그리고 또 이렇게 괜히 돈 들여서 그런 걸 왜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람 크기가 이렇게 있으면 쭉 줄에 들어가서 10의 마이너스 15승 펜토메타라고 합니다. 펜토메타라는 단위까지 가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머리카락은 한 요거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입자들을 다루게 되는데 왜 이렇게 굉장히 작은 입자들을 왜 다룰까? 이런 걸 왜 굳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뭘 하려고 할까라고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엄마 이게 문과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는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국가 과학 기술이 있고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패러다임을 갖다가 이제 학습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20세기, 그러니까 저희들 2000년 되기 전에는 보통 보면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20세기 패러다임 아마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이렇게 물리나 이런 그런 과목들을 듣게 되면은 보의 원자 모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뤄지는 게 뭐냐면 원자, 전자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과학 도서에서.
그러면서 이런 원자, 전자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입자로 보고 하나의 입자를 가지고 이런 학문들을 만듭니다. 아주 작은 단위에서 원리를 규명해야지 큰 단위에서 원리를 규명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원리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작은 입자에서 기초적으로 뭐가 움직이고 있느냐를 갖다 좀 보기 위해서 아주 작은 단위로 가고 있고요. 작은 단위에서 뭐 전자, 핵, 빛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명제들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루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원리를 막 규명하면 책들을 내요. 대학교 같은 데 보면 뭐 전자기학이라든지 뭐 물리학이란 핵물리학이라든지 뭐 광학이라든지 이런 커리큘럼을 대학교 커리큘럼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학생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까를 고민을 막 하면서 산업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이나 고체물리를 통해서 전기전자산업도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에 이제 그런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또 핵물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1950년대 이후에 원자력 산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과학을 이용해서 레이저 산업이라 해서 1970년대 이후에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산업들이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기업체들은 실제적으로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전자 산업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가전제품, 그 다음에 뭐 원자력 발전, 뭐 의료용 동연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레이저에 통해 가지고 광통신, 뭐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1세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냐면 이제 요거보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식의 패러다임을 한번 봤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에는 가면 여기에서 가면 좀 더 원리에 더 가깝게 보려면 요 원자 핵 안에 있는 작은 입자들을 갖다가 이제 쳐다보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고에너지 전자라든지 원자 핵 안에 있는 중성자라든지 양성자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작은 입자들을 갖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요즘은 학문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방사능 과학, 뭐 중성자 과학, 양성자 공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학원 커리큘럼에 생기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뭐 20세기 후반부에 이제 산업 쪽에 처음으로 이제 막 접목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산업이나 중성자 산업이나 양성 산업들이 쭉 이제 접목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2020년 전후해서 이러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과학 기술들이 패러다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과학 선진국들은 학습을 했고 과학 선진국들은 이러한 방향을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속기, 뭐 양성자, 뭐 중성자, 뭐 방사광 이러한 대형 연구 시설을 과학 선진국들은 앞다투어서 막 건설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작은 입자들을 갖다가 그냥 놔두면 이걸 가지고 원리를 갖다 그냥 놔두면 잘 보기가 작은 입자를 갖다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진 것들을 이렇게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걔를 갖다가 최대한 많이 가속을 합니다. 속도를 많이 가속해서 어디 부딪히게 하고 어디 막 부딪히게 해서 부서지면 부서지는 데서 또 작은 입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거대과학 연구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고집적 회로 나노기술, 뭐 생명과학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첨단 과학기술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대 과학 연구시설을 이용해서 작은 입자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작은 입자들을 다루는 시설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훨씬 더 작은 입자들이 서로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를 떼내거나 따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형 시설들을 구축을 해서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입자들을 만들고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뭐 주변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지금 현재 가속기라고 하는 거 있는 것들을 보면 뭐 포항에 있는 방사능 가속기가 있고 경주에 있는 양성자 가속기가 있고 지금 대전에 지어지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가 있고 뭐 기장에 지금 뭐 지어지고 있는 뭐 중입자 치료기가 있고 뭐 이런
시설들이 있게 되는데 각각의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작고 작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많은 가속기들을 만들지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때는 언론에도 그런 거 나왔습니다. 가속기 공화국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나라가 되게 작긴 한데 실제 이제 GDP 국민 총생산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한 10위권을 갖다 최대 6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1위, 12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있는 나라들, 즉 OECD 한 20개국에 있는 나라들의 가속기 숫자들을 갖다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 어떤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정도 숫자의 가속기들은 충분히 이렇게 평균적인 수치 정도는 되더라. 많지도 적지도 않은 평균적인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능 가속기는 뭐고, 이렇게 양성자 가속기는 뭐고, 중형 가속기는 뭐고, 중입자 치료기는 뭐고, 다 똑같이 보이죠, 일반인들이. 근데 목적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방사능 가속기 이제 포항에 있으니까, 방사능 가속기는 주로 눈입니다, 눈. 뭘 봅니다. 아주 작은 놈들을 쳐다볼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성자 가속기나 중이온 가속기들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뭔가 다룹니다. 그런 입자들을 작게 해서 뭔가 변화시키고 뭔가 다르게 만들어주고 그 갖다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이런 쪽에 어떤 조작의 영역이고요. 방사능 가속기하고 중성자 등 이런 입자들은 주로 뭔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하는 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구분하자면 방사능 가속기는 가까이 있으니까 방사능 가속기는 눈, 그다음에 양성자 가속기는 손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역할로서 가장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가속기 중에 빡빡하게 이렇게 글자 적혀 있는데 이게는 위키디피아나 이렇게 구글 좀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방사능 가속기는 전자 가속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전자를 갖다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산란되는 X선을 이용해서 분석에 이용을 합니다. 고에너지 X선을 갖다 이용해서. 양성자 가속기는 입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전자도 입자인데 질량이 한 1840배 정도 더 무겁습니다. 전자에 대비해서 양성자가.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 딱 비교하기 좋은데요. 수소가 보통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자를 딱 떼내면 남아있는 게 양성자. 그 다음에 떨어진 전자를 이용하는 게 전자를 이용한 전자가속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양성자하고 전자하고의 가속을 할 때 질량이 무거울수록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쉽게 말해서 운동 에너지 법칙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질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량이 무거울수록 가속하기는 훨씬 더 높은 에너지와 시설이 더 큰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전에 지어지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는 더 큰 에너지와 더 큰 시설이 필요하게 되겠죠. 즉 질량하고 어느 정도 비례 아마 익스포넨셜로 비교를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속이 되는 원리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왜 가속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실 세계, 쉽게 말하면 산업체나 이게 실제 생활에 어디에 어떻게 쓸까? 이러한 원리들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수소 원자에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있는데 전자 하나 딱 떼어내면 양성자이고 양성자가 실제 플러스 마이너스 주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달려가는 역할을 이용해서 가속을 시키고요. 물론 고에너지 가속할 때는 RF 파워를 씁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것들을 점점 큰 에너지로 계속 가속을 시키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달리면 한 7m/s 정도 되고 로켓이 굉장히 빠른데 그것도 한 8km/s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한 1kg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 자체가 한 500km/s 정도가 되는데 이게 숫자들이 있고 단위가 나오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즉 뭐냐면 아주 낮은 에너지로 해가지고 가속하는 것조차도 실제 로켓의 속도보다 입자들이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막 가속을 시켰을 때 뭐 어디에 쓸까? 제 오른쪽에 있는데요. 1케브 정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표면을 갖다가 아주 원자 단위로 깎아내는 데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있는 분석 장치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 있는 분석 장치 이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100케브 정도에 돼 가지고 했었을 때는 이런 가속된 입자들이 물질 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반도체 도핑 공정에 많이 씁니다. 반도체가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강국이라 해서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1위이고 뭐 이랬던데 거기에 할 때 보통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하나가 이제 구축이 되면 그 구축되는 한 라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공정을 이렇게 일부러 이제 입자들을 막 집어넣는 가속기가 몇 대가 들어가냐면 한 11대 정도 들어갑니다. 작은 가속기가. 그래서 실제 이런 생산 라인이 하나 구축됐다 하면 그 라인에 이온 임플란트라고 하는 작은 가속기가 한 11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재 국내에서도 거의 뭐 1000대 가까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매부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숫자가 이제 확 줄어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숫자가 한 20대, 10대에서 2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가속기를 이용해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원자 단위로 뭔가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원자 안에 있는 핵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핵을 막 변화를 시킵니다. 핵을 변화시킨다는 게 무슨 이미지라고 하면 좀 쉽게 말하면 병원 가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주사 같은 거 한 대 맞으시고 막 진단하실 겁니다. 펫CT 찍고 막 할 때 아마 경험을 하신 분들은 뭐냐면 진단을 하셨을 때 뭔가 주사액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빛을 내고요.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특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보통 그 주사기에 그런 불안정한 원소들을 넣고 그거를 몸속에 투입을 하고 몸속에서 이제 뭐 암세포나 뭔 질환이 있는 어떤 세포에 가서 붙었을 때 여기가 잘못되었구나를 딱 볼 때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 불안정한 원소를 만드는데 보통 이 정도의 에너지의 가속기를 인해서 그런 원소들을 만듭니다.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쪽에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에서도 뭐냐면은 보면은 꽃이나 이런 것들, 뭐 딸기나 뭐 이런 것들 농업 쪽에 이렇게 보시면 방사선 육종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고 제일 잘하는 데는 일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렇게 유전자를 갖다 약간 변이를 시킵니다. 빔을 이용해서 이런 고에너지 입자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DNA가 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육종을 쭉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유리한 어떤 그 종자들을 갖다 뽑아내고요. 그래가지고 뭐 큰 딸기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색깔이 전혀 다른 꽃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쪽에도 이제 이 정도 에너지를 이제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100매부 정도 되는 에너지로 올라가게 되면 한 13만 km/s에서 이제 빛의 속도의 한 반 정도까지 왔죠.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핵을 막 부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핵이 막 부서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중성자, 아까 입자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성자를 만듭니다. 중성자를 만들어서 이 중성자를 이용해서 분석에도 활용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전자제품에 영향을 주는데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전자제품에 영향을 주는데 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 1기가 일렉트론볼트, 아직까지 저희 경주 양성자 가속기는 100메가 일렉트론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기가 일렉트론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가속기가 한 10대 미만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10대 미만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아까 말씀드린 포항 방사능 가속기처럼 분석의 툴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방사능은 X선을 갖다 이용해서 보는 거고요. 이런 중성자는 이런 양성자 가속기 기반은 중성자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는 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면 아까 밑에 말씀드렸던 이런 전자 부품들의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뭐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3월 달에 제일 처음에 벌어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다음에 2020년도
5월 달에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체 구조를 제일 처음 규명한 게 미국에 있는 양성자 가속기 기반 중성자에서 이 구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인시추로 신약들을 막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렇게 사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성자로 봐서 실제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변한지를 이게 바이러스의 구조를 갖다가 규명을 하고 그거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지는 맞춤 약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러한 영역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바이오 영역들은 아무래도 1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까지는 높은 에너지로 가가지고 분석의 툴로 갔어야지만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쪽에는 아까 말했던 뭐 이런 전자부품의 어떤 영양 평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그래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20기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요. 저희하고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가속기, 우리보다 이상까지 포함해서 한 20기, 이제 10여 기, 20기 미만, 열 몇 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과학 선진국 하는 데서 이렇게 쭉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 뭐 지나가. 미국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SNS 아까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규명한 데가 여기고요. 그래서 SNS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 J-POC 그다음에 CSNS 중국은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가속기를 갖다가 저희 뭐 이 정도 규모의 가속기를 갖다가 한 3대 정도를 갖다가 동시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국은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돼서 최근에 이제 보고한 거 보면 이러한 것들이 실제 바이오나 전자제품이나 반도체나 우주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요. CSNS가 제일 처음 제일 처음 실험을 했던 것도 반도체 영양 평가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정도 규모의 가속기 중에서 가장 잘 활용되고 가장 오랫동안 활용되고 있는 게 ISIS라고 하는 가속기고 영국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3년 기준에 해가지고 한 1,700명 정도 이용자가 있고요. 이 이용을 통해 가지고 실제 600여 편의 논문, 60개 회사 정도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재미있는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용량이 큰 양성자 가속기를 유럽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웨덴 룬드시에 ESS라고 하는 어떤 양성자 가속기 기반 중성자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맥스포라고 하는 방사능 가속기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중성자를 만들어내는 양성자 가속기를 구축하는 사업 옆에 이미 이제 운영되고 있는 맥스포를 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양쪽이 아까 눈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야를 두 개를 오버랩을 시켜가지고 보다 정확한 어떤 물질의 구조를 갖다 규명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게 스칸디나비아반도 제일 끝에 있는 도시거든요. 스웨덴 룬드시고 그걸 다리 하나 딱 건너면 옆에가 이제 거기 덴마크 스톡홀름입니다. 덴마크 스톡홀름인데 거기는 유럽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어요. 현재. 그걸 왜 하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 이용자가 와서 샘플들을 방사능 가속기하고 양성자 가속기 쪽으로 샘플을 보내고 그걸 가지고 분석했는 결과를 갖다가 데이터 센터에서 쿠킹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어떤 과학기술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양성자 가속기를 갖다 구축 중에 있고 이건 한 내년 정도에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속기가 어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대기방사선, 우주방사선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들에서 제일 많습니다. 근데 거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갖다 조금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실제 12대 전략기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우주하고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 자체는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자체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있고요.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반도체가 근데 실제적으로 시장이 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먹거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를 조금은 부연을 설명드리면 전 세계 물동량 중에 가장 큰 게 반도체일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반도체가 아니라 실제 뭐 식량이나 뭐 이렇게 실제 이렇게 자연자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물동량이 더 그거 액수도 더 큽니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수출 수입하는 어떤 그런 물동량으로 봤었을 때 한 10위권 조금 밖이에요. 근데 왜 전 세계가 다 반도체에 막 집중을 할까를 생각해보면 그 한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물자들 중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2자리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가 유일합니다. 즉 굉장히 가파르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품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는 말할 것도 없이 뭐 최근 들어와서 뭐 이렇게 우주청도 우리나라에서 생기게 되고 뭐 신문지상으로 보면은 뭐 앨런 머스크가 뭐 스페이스X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주는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뭐 지금 현재 이제 우주 관련되는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올드 스페이스, 뉴 스페이스라 해서 아예 그냥 시대를 갖다가 구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올드 스페이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전에 그냥 뭐 미소 냉전 할 때 그냥 나라가 한 정부가 전략적으로 우주로 갔다가 가기 위해서 한 1년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인공위성을 갖다가 하나를 보내고 달 탐사선을 보내고 정부 차원에서의 우주로서의 어떤 방향을 갖다가 다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드 스페이스가 아니라 뉴 스페이스라는 단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하게 될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부 차원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이 민간 차원이 주도를 해서 우주 산업을 갖다가 진흥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180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즉 연애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연애 전 세계에서 우주로 띄어올리는 인공위성의 숫자가 10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면 연애 2만 7천 개가 올라갑니다. 매년 2만 7천 개의 인공위성이 우주로 쏘아집니다. 시대가 완전히 그냥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우주 산업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뭐 나로를 갖다가 올리고 뭐 우주청을 만들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기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주 방사선, 대기 방사선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갖다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금은 뭐 어려울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우주 방사선 기본적으로 우주에는 기본적으로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원래 우주가 생성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원자들이 이제 폭발을 일으키고 뭐 융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 심우주에서 오는 입자들, 이런 입자들이 막 우주에 막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제 우주로 나가게 되면 우주에서 그러한 방사선, 그런 입자들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전자제품도 마찬가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우주에 대한 어떤 시대가 새롭게 도래함에 따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입자들이 우주로 갔다 우주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게 지구에는 안 올까? 지구 지표면에는 안 올까? 라는 막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우주에서 오는 이런 그런 입자들, 고에너지 입자들이 실제적으로 막 예측을 하고 관측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지표 위에도 스퀘어 센티미터당 1시간에 한 10개 정도의 입자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온 건 아니죠. 우주에서 온 입자에 의해서 파생된 입자가. 즉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지표면 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스퀘어 센티미터가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1시간당.
그렇게 돼서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지금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옛날 뭐 구석기 시대, 선사 시대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우주는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입자들을 왜 지금 반도체 쪽에서 관심을 가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201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제적으로 아까 스케일 이렇게 1cm 바이 1cm 안에 10개라고 했는데 비행 고도쯤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1cm 바이 1cm 한 6,000개 정도 됩니다.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러한 우주에서 오는 입자들의 어떤 밀도는 높아집니다. 그럼 이 우주에서 오는 입자들이 실제적으로 막 지나가면서 전자제품을 두드리게 되는데 그럼 거기서 오류가 일으키는 것들이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왜 관심이 있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3나노 공정, 5나노 공정, 7나노 공정 하면서 단위 최적당 명령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즉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오류가 그냥 무시해서 그냥 TV가 한번 껌뻑거려도 실질적으로 뭐 별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뭐냐면 이거 하나가 껌뻑거리는 것 자체가 순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뭐 TV가 뭐 우주에서 왔는 방사선 때문에 TV가 한번 껌뻑거려도 그냥 TV 잘 돌아가거든요. 관계였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런 것도 껌뻑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슈퍼컴퓨터가 막 계산을 하다가 한번 껌뻑거리는 것 때문에 계산을 완전 다른 값을 냅니다. 심하게 말하면 투표 결과도 바뀝니다. 투표 결과가 바뀐 사례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2000년도를 넘어가면서 이제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여객기, 군용기 뭐 이런 위성 체제에서 실제적으로 고도가 올라가면은 그쪽이 많이 취약하다. 그래서 수출 수입할 때 여기 SK에도 오셨지만 삼성 SK 수출 수입할 때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더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뒤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 방사선 민감도입니다. 배를 태워서 선박을 태워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면 600시간이 걸리고 방사선 민감도가 1이에요. 하지만 이제 북극 항로를 통하면 가는 시간이 13시간인데 실제적으로 민감도가 18.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항로 가면 13시간인데 민감도가 13입니다.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반도체 회사들이 외국에 수출할 때 비행기 600시간 걸려서 수출할 수는 없으니까 비행기 태워서 보냈을 때 매번 방사선이 우리 지구상에 얼마나 지금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항로를 정해서 보냅니다. 그만큼 산업체 쪽에서도 이제 우주 방사선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오류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 뭐 아시겠지만 뭐 핸드폰 5G, 6G 얘기하시죠. 6G는 위성 통신 기반 통신입니다. 근접 궤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 통신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도 핸드폰이 터질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성 쪽으로 가게 되면 방사선의 밀도는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오류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죠. 이러한 데이터 통신들이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해졌고요. 특히나 군사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군사 위성도 지금 뭐 앨런 머스크가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위성에서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우크라이나 쪽에다 전달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접 궤도들이 위성들이 통신 위성, 군사 위성으로서 아까 뭐 연에 2,700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지만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거의 빡빡하게 다 깔릴 겁니다 아마. 거기를 통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실제 훨씬 더 방사선 아까 말했던 우주에서는 입자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실리는 것들은 이러한 테스트를 해가지고 문제 없는 놈들을 올려보내라고 전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있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똑같이 그러한 통신 체계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 이 우주 방사선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산업계에서 이슈가 된 게 어디 있으면 도요타 급발진 사고였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2005년도에 생겼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도요타 자동차에서 리포트를 최종적으로 때 기계적 결함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브레이크 쪽에서 급발진 쪽에서 이렇게 기계적 결함을 했는데 그 뒤에 민사소송들이 한 6건 정도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 실제 과학자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게 우주에서 오는 어떤 방사선에 가지고 이러한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막 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민사소송에는 이걸 인정을 했어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실제 보상을 했죠. 도요타 자동차가 보상을 했고 소를 취하했고 이랬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이런 지상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실제 우주에서 오는 어떤 방사선에 의해서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개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에 있는 선라이즈라고 하는 슈퍼컴퓨터 회사에서 계산을 하다가 이거는 명백하게 규명을 해서 우주 방사선에서 오류가 일어났다고 했고 1억 달러 배상을 했어요. 이러한 현상들도 일어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벨기에에서 전자투표했는데 결과가 뒤집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한 올해가 지금 10월 달인데요. 지금 한 4월 달, 5월 달 신문을 많이 찾아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비행기들이 무슨 기류를 잘못 만나가지고 뭐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올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럴까는 보통 리포트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2008년도에 있었던 퀀타스 항공이라는 어떤 비행기가 고도 센서가 우주 방사선에서 오류키를 일으켜서 즉 뭐냐면은 자동 항법으로 10,000피트를 맞춰놨는데 순간적으로 우주 방사선에서 센서가 오류를 일으키면 7,000피트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얘가 자동 항법이 때 10,000피트로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승객들이 다치게 된 사고였고요.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올 초에 많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태양흑점 활동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흑점 활동이 올해가 가장 피크치입니다. 태양흑점 활동하고 실제 우주 방사선에 우리 지구에 들어오는 방사선의 양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점 활동이 높았을 때 오류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어떤 증빙이 될 것 같고요. 우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링크에서 한 30-40개씩 이렇게 태양풍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똑같이 우주 방사선입니다. 떨어지게 되고 천리안 1호 우주 방사선에서 감시 전자 모듈이 오작동하고 이러한 태양풍에 의해서 한 40개 정도가 추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주 방사선에 의한 영향으로 이런 산업적인 데미지를 받는다는 증명까지도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되게 복잡한데요. 이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전자제품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입자들이 막 지나가면서 실제 전자제품의 오류들을 야기를 시킵니다. 그게 예전에는 그냥 한번 망가져 버리면 망가진 것들만 쳐다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막 지나가서 전자제품이 고장났네? 그러면 이제 바꿔 끼우면 되죠. 바꿔 끼우면 되고 뭐 가가지고 뭐 교체하면 되고 AS 받으면 됩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와서 SE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싱글 이벤트라고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냐? 얘는 리커버리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오류를 일으켰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왜 관심을 가지냐면 동작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도 고도 센서가 아까 전에 7,000피트로 딱 했다가 몇 초 안 지나서 그냥 다시 또 10,000피트로 자기네들이 인식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센서에 가지고 항법 장치는 동작을 하죠.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빡 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고가 나온 다음에는 막 검사해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먼저 사전에 차단하고 사전에 정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졌고 이게 결국에는 회사, 자동차 회사, 슈퍼컴퓨터 벤더들
이런 회사들이 막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회사들한테. 너희들 전자제품 반도체 납품할 때 이런 테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납품해. 그거 안 하면 나 납품 안 받을 거야. 그게 이제 국제 표준에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우주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실제 우주에다가 막 전자제품 올려놓고 테스트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뭐 10년에 한 번 오류가 날까? 20년에 한 번 오류가 날까? 근데 그거 한 번의 오류가 예전에는 리스크가 작았는데 지금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좀 가속해서 실험을 해야겠다. 즉 10년치를 1초 만에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나왔던 게 가속기였습니다. 가속기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 우주 방사선 환경이나 지상 방사선 환경에 갖다 모사를 할 수가 있고요. 비슷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속도 자체를 갖다가 10년치를 1초에 그냥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한 100년 정도 문제가 없다는 것 갖다가 증명하려고 하면 한 10초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표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속기로 테스트를 해라. 이제 반도체하고 우주 부품들은 가속기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다 인증된 것들만 탑재를 해라 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우주 부품은 전량이 다 이 테스트를 통해야 되고요. 지금 그 일반 반도체 뭐 이송기기에 포함되어 탑재된 이송기기에 탑재되는 드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어떤 수단에 탑재되는 반도체나 전자 부품들은 이런 테스트를 권고한다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표준에서. 그래서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인데, 엔드 유저들은 다르죠. 엔드 유저는 그렇게 표준에 한번 딱 국제 표준에 딱 올라오기 시작하면 납품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부해서 납품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가속기 빔타임 풍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대에서 20대 사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테스트를 하려고 다 몰려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온 게 뭐냐면 자국 우선주의가 됩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뭐냐면 일본은 이미 국내 것만 해줘요. 외국 거는 안 해줍니다. 미국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주로 많이 가는 데는 캐나다, 영국을 갑니다. 그런 현실이죠,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고, 2021년 9월 달에 이러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등재가 됐습니다, 표준에. 그 위에 많이 또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회사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 운송을 통해서 비동작 상황에서의 불량이 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레이트에서 동작 상황에서 불량이 나는 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또 넘어가고,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방사선을 전자제품에 최대한 적게 영향을 받게끔 만들자는 굉장히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것도 뭐 가속 테스트인 거고요. 전 세계 가속기들이 이제 이게 보면 이렇게 제대기는 까만 선이 뭐냐면 뉴욕 해수면 위에 떨어지는 중성자, 아까 말했던 그런 방사선의 스펙트럼을 갖다가 한 거고요. 다른 색깔이 있는 선들은 뭐냐면 가속기들이 그거랑 비슷한 스펙트럼들을 만드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지표 위에 떨어지고 있는 어떤 방사선의 스펙트럼을 갖다가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저희들도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중성자라고 하는 것들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정식 운영을 합니다. 그전에는 양성자 가속기예요. 즉 우주는 양성자가 많고요, 지표 위에는 중성자가 많습니다. 우주에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양성자가 95%, 나머지는 중이온입니다. 근데 지표 위에는 중성자가 많습니다. 중성자가 왜 많냐 하면 대기권 안에 있는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양성자하고 중요가 맞아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표면까지 오기 때문에 중성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 생각하시면 양성자로 테스트해야 되고요. 양성자나 중이온으로 테스트해야 되고요. 지상 방사선 하면은 중성자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말씀드리면 한 200매부 정도까지를 확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매부 양성자 가속기입니다. 200매부까지 하는 게 뭐냐면은 최소한의 테스트 표준에 있는 최소한의 테스트할 수 있는 에너지가 200매부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00매부 양성자 가속기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이제 기업체에서 결국에는 마지막 테스트는 외국 가셔야 됩니다. 외국에 200매부 이상 가속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테스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은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200매부는 먼저 빨리 가서 거기까지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외국에 안 나가셔도 됩니다. 그냥 국내에서 그냥 테스트 끝내고 그걸로 인증받고 인증받아가지고 그냥 납품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200매부 확장을 갖다 지금 부처를 통해서 국가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0매부 확장을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빨리 구축을 하자. 뭐 일제부로 확장하고자 이런 것들은 뭐 초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뭐 섣불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국가 반도체 우주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했을 때는 200매부는 그냥 빨리 가야겠다. 이게 실제 외국에 나가는 연간 나가는 돈도 이미 막 이게 금액이 이제 많이 올라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전 세계 가속기가 폭리 현상이 되다 보니까는 이용료 자체가 막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하루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하루 쓰는데 막 1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점점 금액들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경우에 우주 부품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인데 테스트 통해 가지고 인증을 받으면 가격이 10,000배가 돼요. 실제적으로 가격이 이게 뭐 10배가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한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 됩니다. 100원짜리가 쉽게 말하면 1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200매부 가면 이게 이런 항공 우주 반도체, 우주 방사선 뭐 이렇게 바이오 영향 평가까지는 할 수 있고요. 일제부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이제 소개는 해드리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분은 좀 빨리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뭐 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좀 빨리 따라가 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한 1제부 정도만 분석하면서 중성자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가져왔는데 방사능 가속기가 보일 수 있는 영역들하고 중성자가 볼 수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 콤바인해서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특히나 바이오 부분. 원자 주기율표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질량이 작은 원소들은 중성자가 더 잘 보고요. 질량이 큰 원소들은 방사능이 더 잘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수소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물론 방사능이 수소를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사능도 수소를 잘 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성자가. 그래서 중성자는 낮은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원소를 갖다 분석하기에 좋고요. 방사능은 높은 원소, 그러니까 높은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보기가 좋기 때문에 두 개를 콤바인해서 주로 많이 봅니다. 2차 전지에서도 이렇게 초과를 했을 때 보시면 중성자가 보는 영역하고 방사능이 보는 영역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해상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두 개를 콤바인하면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가벼운 원소는 중성자로 보여, 무거운 원소는 방사능으로 보신다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주 방사선하고 이제 원재부가 섰을 때 분석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운영 현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대형 연구 시설입니다. 양성자 가속기, 포항 방사능 가속기 다. 그 이외에도 국내에는 한 국가 대형 연구 시설로 한 10대 정도 있습니다.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쇠빙선 이런 것들도 국가 대형 연구 시설입니다. 대전에 있는 하나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여기 있는 건 방사선을 이용한 대형 연구 시설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국가 대형 연구 시설 중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대형 연구 시설이 거의 한 50% 60%를 차지합니다.
그렇고 저희들은 양성자 가속기 뭐 숫자가 있습니다. 뭐 2002년부터 2010년 10년 동안 원광에서 지금 운영한 지 10년 됐다고 돼 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숫자 뭐 442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연에 한 4,000명에서 한 5,000명 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리고 그냥 매년 저희들 장치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고 있는 하드 유저, 즉 하드 유저들이 이제 100명이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즉 매년 한 100명 정도는 매년 오는 겁니다. 그냥 한 5년 넘게 와서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가져와요. 계속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결과를 갖다 가져왔고 상부에 위에 가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결과들을 만들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하드 유저가 100명이 넘기 시작했고 실제 연에 저희 쪽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사이 정도 됩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뭐 여기 포항에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신경지역 옆에 있다는 것들 말씀드린 거고, 뭐 저희 이제 건물들 배치되어 있는 거고. 뭐 기계들이 복잡한 것들은 언제 한번 이렇게 시설 투어 한번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 맞춰가지고 그때 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10년 동안 3만 시간 이상 거의 무사고로 해서 이제 그 운영을 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률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수요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일 처음 2015년도에 했을 때는 경쟁률이 한 1.5대 1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4대 1이 넘습니다. 즉 4명이 신청하시면 1명만 빔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경쟁률이 심화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양성자 가속기를 갖다 24시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8월 달부터. 그래서 밤에도 시설이 돌아가고 밤에도 서비스를 합니다. 한밤중에도 서비스를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 반도체 기업들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수요는. 그 다음에 우주 기업들이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빔타임에서 한 60%, 70%를 갖다 반도체 우주에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아까 앞서서 주로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고요, 숫자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선 영향 평가, 네, 우주 환경, 이게 보시면 여기에 진공도 만들어 놓고 열환경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우주랑 가장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지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삼성전자나 QRT 같은 데서 테스트하는 결과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 성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들을 가지고 있어서 재밌는 게 한 2016년도, 17년도에 이제 저희 처음에 테스트를 했을 때는 굉장히 숨겼어요. 여기 SK도 그렇게 와 계시지만 삼성이나 SK가 이게 반도체의 신뢰도를 뭔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뭐 NDA도 하고 쉽게 말하면 말을 못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도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냐면은 그게 한 4, 5년이 지나면서 또 이제 이런 반도체 회사에서도 결과도 가져가게 되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공공연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홍보를 냈죠. 이런 반도체 오류를 잡는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홍보를 냈던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백내부 양성자 가속기를 해서 의료 쪽에서도 방사선 동해원소를 해서 이제 PET-CT나 이런 이제 뭐 MRI 이런 데도 이제 활용되고 있는 동해원소들을 갖다 직접 생산을 하는 것들 준비를 하고 있고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카파 67은 암 치료용 동해원소고요. 저만 68은 암 진단용 동해원소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만 68이 진단용 많이 쓰고 치료용 카파 67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암 치료용 동해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갖다 2026년도부터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갖다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이 양성자 가속기를 국산화율이 한 85% 정도 되니까 그걸 가지고 조그마한 가속기는 저희들이 잘 만듭니다.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허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이런 작은 제품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인시추로 작동시키면서 보는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양자 많이 하시는데 양자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양자 큐비트를 만드는 한 가지
후보군 중에 하나가 전결함인데요. 전결함을 갖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력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나오시죠. 이제 기장 쪽에서도 이제 전력 반도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전력 반도체 수요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전력 반도체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내년부터 서비스를 합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서비스가 아마 국내에 있는 전력 반도체 회사 한 5-6개가 그냥 수요자로 해서 그냥 돈 내고 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 회사들이 일본이나 영국 가가지고 하루에 1억 주고 6인치 웨이퍼 007 가방에 500장 들고 가가지고 테스트하고 하루에 1억 주고 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국내에서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게 앞에서 뭐 반도체, 뭐 우주, 뭐 이런 거 양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실제 이제 그 제품들, 뭐 이렇게 실제 뭐 자동차 부품이나 뭐 기계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막 활용을 하셨을 때 실제 어떠한 영향들을 줄 수 있는지 실제 해봤던 것들입니다. 여기 뭐 이거는 이쪽에서 이게 회사 도장용 기계 부품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외국 스위스에서 이게 뭐냐, 그 프랑스에서 다 수입을 해와요. 해오는데 얘가 한 3개월 쓰면 3개월 쓰고 갈아 끼워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처리하고 난 다음에 1년까지 쓰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생산성 향상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플라스틱인데 표면에 좀 전기를 좀 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처리 좀 잘 신경 써서 하면, 그러면 이게 전기를 좀 통하게 할 수 있으면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정전기 방지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전기 방지하는 데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인데 금속 광택을 좀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도 있고요. 뭐 저희가 경주에 있다 보니까 여기 김명진 대표님도 이제 주로 많이 하시는 거지만, 저희들이 이제 분석, 이런 이온빔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석 장치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뭐냐면 문화재 쪽입니다. 문화재가 어디를 통해, 이게 미세 원소를 갖다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옛날 문화재들을 가져와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얘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왔다, 얘가 하고 또 이게 복원 기술에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한쪽이 부서졌어요. 한쪽이 부서졌는데 그래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재질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갖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다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올해 제가 문화유산 클리닉 경주센터를 개설을 했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것도 뭐 올해 내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경주박물관 수장부에 들어가 있는 그 문화재만 해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있는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보건기술, 보존기술 이런 쪽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입자민 기업 지원센터 해서 뭐 회사 지금 2군데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뭐 더 늘리려고 지금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협력하는, 저희들도 뭐 경주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실제 뭐 이렇게 협업 체계, 그다음에 주변 봉사 활동, 그다음에 인력 양성, 과학 문화 활동, 주변에 이제 초등학생하고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뭐 연말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좋아하시긴 하시는데 뭐 이렇게 좀 계속 넓혀갈 생각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경주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영남권에 쉽게 말하면 뭐 포항도 되고 이렇게 동남권 쪽에서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이런 이용자들이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주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도 필요하고요.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필요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이용해서 지금 지자체 경주시하고 지금 이제 기획 개절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지방비로 선추진하고 국비로 해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제 지방 소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좀 더 뭔가 해법을 찾는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